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실전 금융 가이드 회계사 김혜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남편이 내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이게 무슨 증여야? 자식 명의로 적금 들어주는 게 뭐가 문제지? 그런데요, 제가 상속세 신고 현장에서 해보면요, 바로 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 통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자주 만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버지가 본인이 버시던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걸로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이런 분들을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러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거의 똑같아요. 세금 좀 아껴보려고. 자식 줄 거니까 미리 옮겨놨는데 왜? 이 두 가지죠. 아버지의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소득자이면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혹은 배우자 명의로 금융재산을 송금하고 그걸로 예금이나 적금 등에 넣어두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명계좌예요. 명의는 자녀인데 실제 돈의 주인은 아버지인 통장. 국세청이 이걸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두 번째는 차명계좌로 보고 그 자체로 문제를 삼는다. 어느 쪽이든 좋은 결말이 없어요. 차명계좌니까 증여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명계좌라고 인정을 받아도 그건 그것대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볼게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거나 암 진단을 받으셔서 직접 금융활동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을 어머니에게 이체해 드립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시고 일부는 적금에 넣어두시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버지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대신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국세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체 내역들은 전부 증여로 잡혀서 상속세의 추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고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금액을 넘겼다, 신고 안 하셨죠? 그럼 그건 그냥 미신고 증여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셨다면 그 자산의 증식분까지 전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배우자 사전증여분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어차피 배우자가 한 6억은 세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상속세 폭탄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본인 소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시거나 손주 교육비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세법에서는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는 과세 안 된다던데, 교육비나 생활비는 괜찮다던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핵심은 받는 사람이 부양을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돈을 받았다? 이건 부양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부부인데 한쪽이 다른 쪽 명의로 계속 돈을 넣어준다? 그것도 증여로 봐요. 게다가 자녀나 배우자가 그 돈으로 자산을 늘리는 행위, 적금,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걸 하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받은 돈이 소비로 흩어진 게 아니라 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추적이 너무 쉬워지거든요. 특히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문제가 되죠. 자,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돈들, 자녀 명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신 그 돈, 배우자 통장에 적금으로 쌓아두신 그 돈, 이걸로 나중에 뭘 하시려고요? 대부분은 부동산을 사시거나 큰 자산을 마련하려고 하시죠. 그런데요, 그 순간 국세청 레이더에 딱 걸립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들어보셨죠? 주택을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냐를 소명해야 되는 서류예요. 여기서 본인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은 그냥 다 의심받습니다. 이거는 10년 전부터 모아둔 적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요, 국세청이 그럼 그 적금의 원천을 다시 추적하죠. 그 적금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추적해 보니 전부 아버지 통장에서 넘어온 돈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동산 구매 자금 전체에 증여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등등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10년 동안 알뜰히 모은 돈인데 결국은 자금 출처 부족으로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날리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식비, 공과금, 의료비 같은 건 증여로 안 봐요. 문제는 그 돈이 소비로 끝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있을 때예요. 통장에 그대로 쌓여 있거나 적금이나 투자로 들어간 금액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돈으로 차량이나 부동산을 사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네, 이건 방법이 있어요. 정식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돼요.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자녀 재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 2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네,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산세는 좀 붙을 수 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특히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배우자가 아프다면 10년치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3줄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명의 통장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차명계좌 그 자체가 세금 문제와 법적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낸 돈으로 적금,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증식을 하면 그 순간 명백한 증여로 잡힙니다. 소비와 자산의 차이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큰돈 모아서 부동산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지금 통장 흐름부터 점검하세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그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가족 사이에도 돈은 투명하게, 기록은 꼼꼼하게 각자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새마을금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녀 명의 통장 세금 안 내고 합법적으로 목돈 만드는 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